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 최대의 난제를 꼽으라면 대우조선해양일 겁니다. 정부가 최근에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2조 9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더 이상의 지원이 없다고 했던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은 정부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세계적 수준이죠. 서울의 평균 주택가격이 1인당 GDP의 10배라고 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46%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문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은 땀 흘리는 삶의 현장, 경제의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빚에 허덕이고 사기 대출로 피해보는 서민들의 애환을 담아봤습니다. 2017년 3월 31일 금요일 YTN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난주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지원 방안을 내놨죠. 하지만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회생의 키를 쥔 국민연금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제시한 대우조선 구조조정 계획의 객관성이 의심된다며 정확한 손실 규모 등을 입증할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고요. 시중은행 역시 산업은행이 발표한 채무조정 방안을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은 지난 2015년에도 4조 2천억 원의 지원을 받았죠. 하지만 또다시 부도 상태에 이르면서 대마불사식 지원을 해주느냐는 논란이 큰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이명순 국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명순입니다. 네, 대우조선 구조조정에 대한 논란이 아주 뜨거운데요. 우선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이 나오게 된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2015년 10월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대우조선은 강도 높은 자구 노력 이행을 전제로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또 최대 채권자인 수출입은행이 손실을 분담하면서 그동안 경영 정상화에 매진해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박, 해양 플랜트 86척을 정상 인도하면서 약 15조 원을 회수하였고 또 자산 매각 등 자구 계획도 16년 계획 대비 120% 수준인 1조 8천억 원을 이행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당시 전망과는 달리 사상 최악의 수주 절벽에 직면하고 이미 건조된 선박, 주로 이제 해양 플랜트입니다만 이런 네. 플랜트의 인도까지 지연되는 등 악재가 중첩되면서 자구 노력만으로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채권단은 금년 초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회사의 경영 상황에 대한 종합 실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대안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네. 네. 그 결과 채권단은 우선 은행 사채권자, 근로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자율적 손실 분담을 전제로 한 선채무조정 후 유동성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은행들뿐만 아니라 사채권자들이 보유한 채권의 50% 이상을 출자 전환하고 네. 나머지는 상환 유예하는 등 채무조정에 자율적으로 합의하고 회사와 노조가 임금 반납 등 자구 이행에 충실히 협조하는 것을 전제로 사는 수원이 부족한 유동성을 최대 2.9조 원까지 한도성 대출로 지원합니다. 즉 네.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네. 다만 자율적 합의에 의한 손실 분담이므로 이것이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서 법원에 의한 강제적 구조조정 절차인 B플랜으로 전환하는 것도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제 2조 9천억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일부 시장에서는 출자 전환 금액이 또 2조 9천억이 있기 때문에 다 합치면은 5조 8천억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맞는 계산입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네. 대우조선에 대한 금융 지원은 크게
좀 전에 말씀드린 신규 한도성 대출 2.9조 원하고 네. 사는 수은 시중은행 사채권자 모든 이해관계자가 손실분담 차원에서 부담하는 출자전환 2.9조 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출자전환이라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회사가 채무를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갚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채권자 입장에서는 출자 전환에 추가 자금이 소요되지 않고 앞으로 주식 매각을 통해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이것을 신규 자금 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출자 전환으로 자본이 늘어서 부채 비율이 개선되고 채무가 감소함에 따라 이자 지급 부담이 경감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금 지원 규모 이렇게 얘기할 때는 순수하게 이제 추가로 더 지원되는 거를 계산을 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지난 2015년에 4조 2천억 원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 이제 더 이상 추가 지원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모두 알려져 있는데 예. 갑자기 이번에 이렇게 입장이 바뀐 배경이 뭡니까? 예. 먼저 4.2조 원의 자금 지원과 회사의 자구 노력으로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었던 당초 구조조정 계획을 수정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채권단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은 유례없는 수주 절벽이 발생함에 따라서 약 2조 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해양 플랜트의 인도 지연으로 약 1.4조 원 등 당초 계획과 비교했을 때 총 3.4조 원, 3조 4천억 원이죠. 네. 이 유동성 조달에 차질이 생긴 것에 주로 기인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어려운 이런 악재가 거듭되면서 네. 2015년 10월 정상화 방안의 기본적 전제가 바뀜에 따라서 네. 구조조정 방안을 다시 수정하여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부나 채권단으로서는 조선업의 장기 시황 부진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고 대우조선의 위험 요인을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대응하지 못했던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부도 상황이 왔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또다시 대우조선해양을 과연 살려야 되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우조선을 살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정부 입장과 채권단 입장에서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먼저 정부 입장에서는 네. 기업 도산으로 발생하는 국민경제적 피해가 얼마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또 채권단 입장에서는 추가 자금 지원으로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는가 혹은 부실을 키우는가 여부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조선업은 그 특성상 고용 인원이 매우 많고 또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크고 국민 경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일시에 발생시키지 않고 점차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국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대우조선은 현재 수주 잔량이 세계 1위인데요. 작년 그렇습니까? 말 기준으로 네. 예, 그렇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14척 돈으로 따지자면은 약 38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만 네. 이 세계 1위의 수주 잔량을 보유한 업체가 도산될 경우에는 조선산업과 실물경제에 큰 충격을 야기하게 됩니다. 네. 협력업체 연쇄도산 등으로 조선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고 또 현재 5만 명 수준에 달하는 종사 인원이 있는데요. 이 대규모 실업으로 지역의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5만 명이나 됩니까? 고용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고용 인원이요. 네. 예. 네. 직영인력 그리고 1차 협력업체 그다음에 핵심 기자재 업체 이런 네. 인력들을 합치면은 작게 잡아도 5만 명 수준입니다. 네. 예. 또한 대우조선의 이제 우수한 기술력이 사장되거나 해외 유출되면은 국내 조선 산업의 경쟁력도 약화시키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채권단 입장에서 보면은 여신 대부분 선수금 환급 보증 RG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RG가 15조 원 정도 됩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도산이 되게 되면은 금융권의 RG에 대한 보증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국가 경제적으로든 채권단 입장에서든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대우조선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대우조선을 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지난번에 한진해운은 금융 논리로 청산을 시키고 왜 이번에 대우조선은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거냐, 이중적 잣대냐, 또 대마 불사의 논리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한진해운과 비교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대우조선과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그 절차와 기본적인 구조조정의 틀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철저한 자구 노력과 자율적인 손실 분담, 재무 조정을 통하여 재무 구조 개선 그리고 유동성 조달을 추진하고 부족한 자금은 대주주가 조달하되 이것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처리한다라는 그 구조 조정 절차와 기본 틀에 따라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한진해운의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 구조조정의 절차와 틀에 따라서 총 4개월의 시한을 주고 용선료 조정, 사채권자 채무 조정, 그리고 선박금융 유예, 채권은행 채무조정 등 자율적 채무조정이 성공할 경우 지원하고 실패 시에는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고 그렇습니다만 결국 자율적인 채무조정이 실패함에 따라서 법정관리 후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원칙은 이렇게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다만 이제 그 대우조선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원칙 처리 방법이 막대한 국민 경제적인 피해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회생에 중점을 둔 법정관리 절차인 P플랜을 적용할 계획이라는 점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조선업의 이미 말씀드렸지만 조선업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돈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문제는 이제 이게 회생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2015년 당시에도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금융당국이 약간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지난해 2016년 수주 절벽이 누구도 미리 예측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조선업 수주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전문기관인 클락슨이라는 곳이 작년 2016년을 저점으로 국내 조선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대형 컨테이너선, 그다음 LNG선, 대형 원유 운반선 등의 분야에서는 수주 상황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 그리고 2020년부터 시행될 IMO 그 국제해사기구입니다.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리고 이미 약 6억 불의 신규 수주를 대우조선이 확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2017년 중 20억 불 그리고 2018년 중 50억 불 수준의 수주 목표는 과도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면서는 과거 수주 전망을 좀 더 보수적으로 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극히 보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가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네네. 지금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조금 간략간략하게 좀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우조선이 정상화가 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많은 분들 관심은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빅2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인가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으니까 제가 말씀을 조금 빨리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우조선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돼서 부채 비율이 한 250%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재무구조가 크게 좋아지고 그간 손실을 봤었던 해양플랜트 분야를 사실상 정리하는 등 사업부문 개편이 이루어지고 과잉설비 인력 감축이 이루어진다면 조선업황의 개선이 예상되는 2018년 이후에는 M&A를 통한 대우조선 주인 찾기가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빅3 체제의 빅2 전환을 포함해서 국내 조선 산업의 구조 개편 방향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그 자율적 구조 조정이 잘 추진되겠느냐 하는 건데 시중은행은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회사채를 가지고 있는 이제 사채권자들이 상당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특히
가장 큰 사채권자인 그 국민연금이 문제인데 그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거를 보면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할지 상당한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의 앞으로의 그 찬성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이제 국민연금과 사는 수원 대우조선이 첫 번째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 측과의 협의를 이제 막 시작한 만큼 향후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도 충분히 찬성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기업도산시, 자율적 합의시, 비플랜시 등 각 경우의 채권회수 가능성을 분석해서 네. 스스로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런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이번 4월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4,400억 원 회사채만 채무 조정을 하면 되고 그 이유는 차기 정부의 역할이니까 이제 차기 정부로 넘겨라 이런 또 시장의 요구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정부가 대우조선을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네. 차기 정부 출범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또다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대우조선 문제는 국가 경제적인 파급 효과 또 금융시장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할 때 한치도 지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네. 그 이유로는 첫째, 4월 유동성 부족을 자녀지원금으로 충당한다 하더라도 새 정부 출범 즉시 대우조선은 자금 부족 상황을 막게 돼 처리 대책을 바로 마련해야 됩니다. 네. 둘째, 자금 부족이 대우조선의 생산 영업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치료해야만 추가적인 부실 확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셋째로는 4월 위기설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된 근거가 대우조선의 도산 가능성입니다. 네. 이거를 빨리 처리를 함으로써 불안 심리를 신속히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이명순 국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유익한 정보 하나 전해드립니다. 불편한 무릎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 참 많으시죠? 비싼 수술비로 수술을 주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공동체 나눔과 기쁨에서 퇴행성 무릎관절염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60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건강과 기쁨, 나눔 캠페인을 통해 노년에도 건강하고 기쁜 인생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는 1670-9957, 1670-9957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캠페인 들으시고 경제톱 뉴스로 돌아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이 나왔습니다. 소비는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생산과 투자는 감소했습니다. 경기 회복 전망은 여전히 어두워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를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6개월 연속 30%를 넘기며 사상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배경이 뭘까요? 오늘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 전략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일과 가정, 양립제도 강화를 위한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합니다. 경제톱 뉴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권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산업활동 동향이 나왔죠? 네, 2월 산업활동 동향이 나왔는데요. 지표가 좀 엇갈립니다. 그동안 내리막길을 걷던 소비는 넉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생산은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네. 투자도 더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이 경기가 과연 회복될 것인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인 지표부터 보면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가 전에보다 3.2% 늘었는데요. 이 작년 11월부터 12월 그리고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반등에 성공한 겁니다. 화장품 같은 비내구재하고 또 승용차 같은 내구재, 의복과 같은 준 내구재 판매가 모두 전월 대비로 3%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면세점 판매가 2월 달에 1조 5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9.5% 증가했는데요. 네.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겁니다.
지금 중국의 사드 보복 이런 걸로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한데, 이 사드 보복 조치에 대비해서 중국의 보따리상들이 물량을 미리 사들이면서 이 면세점 판매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BMW 신차가 나오면서 신차 판매가 또 늘었고요. 또 여기에 지난 석 달간 소비가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기저효과 때문에 소매 판매 증가율에 좀 영향을 준 면도 있습니다. 네, 권 기자님 잠깐만요. 저희가 속보 하나 전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속보입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자유한국당 공식 대선 후보로 홍준표 후보가 합산율 54.15%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 공식 대선 후보로 홍준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자유한국당 공식 대선 후보는 홍준표 경남지사로 결정됐습니다. 자세한 뉴스는 이어지는 4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권 기자님 지금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생산과 투자는 많이 줄었나요? 네, 전 산업 생산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2월 들어서 전달보다 0.4% 줄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네. 설비 투자는 8.9% 감소했습니다. 먼저 생산을 보면 건설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늘었는데 광공업 생산이 줄었거든요. 네. 이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 감소해서 광공업 생산이 전달보다 3.4% 줄었습니다. 네. 이거는 금융위기 때였던 2008년 12월 10.6% 줄어든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건데요. 중국 스마트폰 업체 판매가 둔화가 됐고, 또 자동차 산업 부품이나 완제품 수출 이런 쪽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통계청은 이걸 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 산업 생산이 3개월 연속 늘었으니까 이제 지금 일시적으로 생산 조정이 이루어질 시점이다. 이런 거죠. 네. 또 제조업 평균 가동률을 보면 전달보다 3.3%포인트 하락해서 7.9%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업 생산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긴 했는데 0.1% 늘어난 수준에 그쳤고요. 설비 투자는 아까 8.9% 감소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작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네. 삼성 평택 반도체 투자가 좀 늘면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반도체 제조 장비 투자가 좀 늘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2월 들어서는 기저효과가 나타났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고요. 이제 지금 현재 경기를 나타내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0.1포인트 상승했고,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0.2포인트 올라서, 경기 판단 지수는 좀 개선이 됐습니다. 네. 일단, 지금 수출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 경기 심리도 좀 반등하고 있어서 경기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가 중국의 사드 보복,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이런 대외 불확실성이 좀 여전하고, 국내에서는 장미 대선 앞두고 좀 혼란스럽잖아요. 네. 여러 가지 경기 회복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사이에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면서요? 거래 비중이 네.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국내 증시 전체 거래에서 외국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니까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연속으로 32%를 웃돌았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거래 비중이 3개월 이상 32%대를 이어간 적이 없었는데, 네. 결국 외국인이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한국 증시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지금 증시에서 보면 주식형 펀드에서 환매가 계속 이어지면서 국내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좀 낮아졌거든요. 네. 그 자리를 이제 외국인이 채우고 있는 양상입니다. 연초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5조 4천억 원가량 순매수했고, 대부분 이제 대형주와 중형주를 사들였는데요. 네. 외국인이 왜 이렇게 국내 증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나 봤더니 환율 요인이 일단 큽니다. 환율이요? 네, 그렇죠. 네. 이 외국 입장에서는 환율에 따라서 환차익이 좀 갈리니까요. 그렇겠죠. 네, 연초 이후에 원달러 환율을 보면 1,200원에서 1,110원대로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원화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 네. 원화 자산을 사놓으면 환차익을 누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또 한국 주식 자체가 좀 싼 편이다,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주가 수익 비율, 그리고 우리가 PER이라고 부르죠. 네. 이게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9.7배고, 또 자산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을 나타내주는 주가 순 자산 비율, 그러니까 PBR은 1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진국 평균과 비교를 해보면 PBR은 58% 수준에 불과하고요. PBR은 4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한국 증시가 싸다는 거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싼 맛에 매수하는 것도 있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좀 많이 사야겠네요. 네. 오늘 네네.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대12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오늘 새벽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현재 시세로는 약 58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대지가 484제곱미터이고 건물 연면적은 317제곱미터인데요. 1990년 10억 5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27년간 약 47억 원 정도가 가격이 오른 거죠. 물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단순한 현금 소득과 비교할 수 없고 또 경제 발전에 따른 전체적인 가치 상승과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부동산 상승과 그 이익의 편중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경실련이 토지 소유 편중과 땅값 상승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계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경실련 부동산 국책감시팀의 최승섭 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50년간의 토지 가격과 그 토지의 편중 문제를 제기했던데요. 대략 어떤 네네. 내용입니까? 예, 원래대로라면 한국은행이 이제 매년 토지 가격을 발표하고 있기는 한데요. 네. 1995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토지가 어떠한 가치가 있었는지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15년에 한국은행이 1964년부터의 땅값을 발표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국회 정동영 의원이 지금의 토지 편중 실태가 어떠한지 자료를 입수하게 된 거를 좀 기반 삼아서 저희가 이번에 1964년부터 지금 50년간의 그 토지 상승 실태를 분석했고요. 네. 그 결과 저희가 보기엔 저희가 국가가 소유한 토지를 제외했을 때 민간 소유 토지가 약 1.7조 원에서 그 6,704조 원으로 6,700조 원이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어제 발표한 것처럼 이 중에서 상위 1%가 약 38%의 그 분류소득을 모두 가져갔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은 6,700조 원 중에 2,550조 원을 상위 1%.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니까 네. 50만 명이 가져갔다.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사회 양극화나 불평등의 심화 문제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네, 그렇습니다. 토지하고 부동산 가격이 이제 이런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건데 어떤 점이 가장 도드라졌나요? 이번 그 조사에서요. 우선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 수치를 보게 된다면 네. 우리나라의 월평균 가구의 저축 가능액입니다. 저축액이 아니라 저축이 가능한 금액이 약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물론 이 수치도 평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네. 월 100만 원을 저축하는 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보게 됐을 때는 연간 가구가 저축할 수 있는 가능 금액이 약 1,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네. 그 상위 1%의 가구들은 50년간 3.4억 원의 불로소득을 얻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땅값이 상승한 금액이 33억 원이기 때문에 네. 이제 월급쟁이 가구가 네. 저축을 통해서 모을 수 있는 돈으로는 약 320년의 격차가 생겼다. 320년이요. 그렇습니다. 네. 320년 동안 월급쟁이 가구가 모아야 되는 금액을 네. 상위 1%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서 벌게 된 겁니다. 이번 분석에서 그 역대 정부를 통틀어서 보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상위 그 1% 땅값 상승이 가장 심화됐다. 이런 분석을 네네, 내놨던데요. 정권별로 보면은 어떻게 그 상승률이 나왔습니까? 물론 상위 1%는 당연히 땅값 전체 상승률이 높게 되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저희가 과거에 이제 이번 계획 시리즈에서 아파트 값을 분석하고 이번에 땅값을 분석했는데 네. 총 6,700조 원 중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약 3,100조 원이 올랐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김대중 정부에서 약 1,200조 원, 그리고 네. 그 다음으로는 노태우 정부에서 약 1,130조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값 상승률 자체가 어쨌든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 때 가장 높았기 때문에 상위 1%가 가져가는 금액도 가장 클 수밖에 없고요. 네. 이 상위 1%가 가져가는 금액은 물론 해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38% 정도를 가져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1% 가구가 약 33조 원, 네. 노무현 정부에서 한 20조 노무현 정부 때 가져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네. 김대중 정부를 합쳐서 약 네. 20억 원을 상위 1% 가구가 가져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또 일부 참여정부 그 인사들은 가격으로만 보면 예, 네. 당연히 지난 50년 중에서 최근에 와서 땅값이 많이 올랐을 테니까 네네. 이게
자기들한테 책임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일 텐데요. 네,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뭐 반박하시는 칼럼이 하나 나가긴 했는데요. 그 네. 자료를 보시면은 그 박정희 정권에서는 320조 원이 올랐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참여정부에서는 약 3,100조 원이 올랐습니다. 이게 네. 물론 상승률의 차이로 다시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금액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발생하는데 이 금액이 상승하는 건 외면한 채 단순히 전년도의 상승률만으로 보는 거는 좀 약간 아닌 것 같은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60년대에는 전쟁 이후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나 뭐 국내 국민 총생산 그리고 땅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대규모의 신도시와 특히나 강남 개발을 위주로 한 서울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땅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뭐 독재 정권을 미화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분양 가격도 통제했고 또 여러 가지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한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뭐 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 때는 이런 제도들이 많이 풀리게 되면서 오히려 땅값 상승을 더 부채질하는 좀 그런 결과를 불러오지 않았나라는 걸 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 또 보니까 서울이 1인당 그 GDP 대비로 해서 평균 주택 가격이 한 9배 가까이 돼서 국제적으로 비교를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왔던데요. 네네. 그만큼 이게 어찌 보면은 경제의 총량이나 질적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 자료는 저희가 지난해 11월 달에 한국감정원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인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경제 총량이 늘기 때문에 뭐 주택값이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때 저희가 같이 비교했던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총 GDP가 1인당 GDP와 평균 주택 가격이 8.8배 차이 났고요. 네. 영국은 6.8배, 독일은 5.0배, 미국은 4.8배 차이 났습니다. 네. 독일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국가인데 우리나라보다 거의 절반 정도밖에 지금 GDP 차이가 안 나는 거에 상황인데 이 때문에 저희가 보기엔 단순히 경제 총량으로만 얘기하기는 좀 불가능한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여기에서 이제 서울 아파트 값 같은 경우에는 약 17.3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홍콩이라던가 뭐 맨하탄 이러한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구들에 비하면은 크지 않겠지만 그 당시 한국감정원이 비교했던 밴쿠버, 런던, 도쿄, LA, 뉴욕에 비해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역대 정부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그 청년들이 집을 못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이제 부동산이나 건설 위주의 경기 부양책을 그동안 이제 그 해오다가 보니까 이런 부작용을 지금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네네. 네. 사실은 출구가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는데 어떤 대안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과거 2000년 초반부터 집값 땅값 상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고 지적을 해왔었고 실제로 거품은 계속 커져졌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부채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수술로 비교하자면은 물론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고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수술이지만 그 수술이 무서워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결국은 수술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꼭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 물론 거품이 빠지게 되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뭐 기업이 망하는 거 아니냐, 가게가 도산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어떻게 보는 좀 위협을 하게 되면서 계속 부동산 거품을 키워라, 부동산 부양책을 계속 펴라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뒤늦게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의 청년들이 미래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 그대로 끌고 가고 더 크게 만드는 것이 과연 맞는 정치권과 정부 역할인지에 대해서는 뭐 모두도 동의 안 하실 거고요. 지금이라도 이제 이 문제를 고쳐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실련 부동산 국책감시팀의 최승섭 부장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땀 흘리는 삶의 경제 그 소리를 들려드립니다. 오늘도 이혜선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제의 소리 금융감독원에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은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가계부채 총액이 1,334조 3천억 원에 달했고요. 네, 지금은 1,350조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빚에 대한 걱정 사실 저도 좀 하고 있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렇죠. 금융감독원에서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담 현장부터 소리로 같이 만나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이창환입니다. 대부회사 3곳 중에서 2곳은 대출 상환하려고 하는데 상환 관련 내역을 정확히 해왔고, 한 군데는 금액도 틀리고 이자도 틀리고. 그 대부회사가 혹시 어디인가요? 네네. 그 금융감독원에서 관리감독하는 회사 맞고요. 조사를 해서 선생님 불편한 일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얘기 들으니까 이거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례인가요? 이거 네, 사실 상담을 한 10분 좀 넘게 하는데요. 제가 이걸 이제 편집을 해온 건데 네. 대부업체 3군데에서 나눠서 대출을 받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대부업체에서 보증인을 세우면 금리를 좀 낮춰주겠다고 해서 연대 보증인도 세웠는데 네. 보증인을 세우기 전과 똑같이 34.9%의 높은 이자율을 이제 내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가 없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대출을 갚고 싶어도 채무자가 생각하는 금액과 대부업체에서 상환하라고 하는 금액이 달라서 상담을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네. 결국은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하고 네.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비스는 2015년 4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서민들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무상담 전문가가 무료로 시행하는 1:1 맞춤형 재무상담 서비스인데요. 네. 대부업체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은행, 카드, 보험 같이 금융에 관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총괄국 최옥순 팀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요즘 많은 가구들이 소득과 지출의 불균형과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고민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막막한 경우가 많죠. 특히 빚을 지고 있는 서민의 경우 전문적인 부채 관리를 받을 필요성이 아주 큰데요. 이처럼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재무 상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15,000명 정도 상담이 진행되었는데요. 재무적인 문제가 발생한 후 적절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도움, 즉 치료도 중요하지만 재무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이 안정적인 경제 생활에 더욱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의 재무 상담을 통해 튼튼한 가정 경제를 운영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기대합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 그 15,000명이라고 하면은 한 달에 한 1,000명 좀 넘게 오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는데요. 네, 통계를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시행 첫 해인 2015년에는 약 7,000건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는 15,000건, 1년 만에 2배 넘게 이용자가 증가를 했는데요. 40, 50대의 상담 비중이 76%입니다. 상담 내용은 부채 관리, 즉 빚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이것을 네. 물어보는 분들이 가장 많았다고 해요. 네. 이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빚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요즘 특히 가계부채가요. 대부업체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현장에서도 대부업체를 통해 빌린 금액 어떻게 상환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상담이 좀 많았는데요. 대부업체 대출에 대한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환 상담사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생활자금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은행이나 카드론이나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1금융기관이나 2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좀 잘 안 될 경우에 통상 인터넷이나 대부 중개회사를 통해서 상담을 하면 대부회사로 대출을 연결해서 1인당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소액으로 한 4군데, 5군데 정도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그렇게 받아서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되는 경우도 보기는 봤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신용조사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공탁을 해야 된다고 500만 원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신용 등급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700만 원을 요구하거나 그런 경우는 100% 사기 대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먼저 상의하시면 신고도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서 좀 믿음이 간다고 할까요? 좀 네.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 금융회사 근무 경력과 상담 경력 5년 이상인 금융 전문가들이 상담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가보면은요, 은행, 카드, 보험, 대부업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상담 부스가 쭉 마련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의 사례에 맞는 곳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건데요. 사실 이 비제에 대한 거는 상담을
하는 분들도 워낙 다양한 사례를 접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좀 언제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냥 편하게 와서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네. 금융자문 서비스 재무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유현미 CPF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네. 얼마를 벌든지 간에 마이너스가 나면 빚이 되는 거고 플러스를 만들면 저축이 되는 거고 중장년층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걸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이 됐든 아니면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전문적인 기술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좀 갖춰져 있는데 그걸 다 판단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막연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준비하는 것을 노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봐요. 빚이라고 하는 것이 뭐 반드시 생활하면서 없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형태든지. 근데 빚에 대해서 내가 뭔가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금융감독원 이 금융자문 서비스 방문하셔서 내 빚이 어떤 빚인지 정말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빚인지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빚인지 이런 판단이라도 좀 도움을 좀 받으셔서 어렵고 두렵지 않게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이렇게 좋은 그 금융감독원의 무료 금융 자문 서비스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1332번으로 전화를 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금융감독원 1층 민원센터에 상담 부스를 직접 방문을 하셔도 자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방문 상담이나 전화 상담 다 어려우신 분들은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접속을 하시면 상담 예약이나 온라인 상담도 가능한데요. 방문, 전화, 인터넷, 모바일 상담 모두 가능하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금융감독원 그러면은 사실은 일반인들은 굉장히 무서운 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분은 세금 내야 되는 곳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간혹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방문해 보셔서 그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사실 이 자문센터가 1층에 딱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누구나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비교적 자유분방한 분위기인데 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상담사분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다 상담을 해주고 네.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상담 부스를 그냥 막연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각 분야에 맞춰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해놓은 것도 개인적으로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네. 아이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혜선 리포터였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김우성 PD를 대신해서 생생경제를 진행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가끔 전화도 했더라고요. 뭐 라디오 통해서 들었다고요. 정말 라디오의 파워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느낌도 가졌습니다. 일주일 진행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 속담에 형만한 아우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이 생생경제 진행하는 김우성 PD가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께 다시 아마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실 건데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생생경제 3월 마지막 날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였습니다.